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병원 비뇨의학과 그리고 신경성 방광 클리닉에서 일하고 있는 김아람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오늘 저는 신경성 방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신경성 방광을 우리가 왜 치료받아야 되는지, 그냥 단순히 우리가 운동하는 것처럼 재활하는 것처럼 그냥 두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제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비뇨의학 안에서도 신경성 방광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환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작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연구년을 보내면서 신경성 방광 분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미시간 대학에서 또 공부를 하고 돌아왔고요. 그 전에도 신경성 방광 클리닉이라고 하는 거를 저희 병원에서 한 3년 정도 운영을 해왔었고, 국내 최초였고 지금도 하나밖에 없는 비뇨의학과 신경성 방광 클리닉입니다. 제가 돌아와서 3월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했고요. 지금 이제 클리닉을 다시 열어서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 클리닉은 다른 것보다 일단 30분 진료를 하는 클리닉이라서 오셔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하나 궁금한 것들, 그리고 제가 설명해 드려야 될 것들을 정말 깊이 있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다 신경성 방광 환자들만 오시기 때문에 오셔서도 그렇게 낯설지 않게 진료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예약이 좀 힘들거나 너무 예약이 밀려 있어서 예약이 안 된다 하면 협회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의뢰를 또 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저희가 클리닉에서 만났던 여러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신경성 방광에 대한 설명을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척순상 환자분은 아니었는데요. 신경성 방광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여기 사진 보면 너무 잘 아시는 드라마 우영우의 이제 주인공 사진인데요. 사실 이 찾아오셨던 이 환자분도 같은 환자분이었습니다.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이었는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재발성 방광염이 계속 있었던 거죠. 혈뇨도 굉장히 심했고, 그러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환자를 데리고 오신 거죠. 젊은 여성이 갑자기 문제도 없었는데 혈뇨가 계속 생기고 방광염이 끊이질 않더라. 그래서 이제 가까운 병원에서 CT를 찍었더니 방광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 있다라고 하는 걸 듣고 놀라서 찾아오셨습니다. 여기 보시는 지금 왼쪽 편에 있는 CT 사진인데요. 지금 하복부에 굉장히 큰 동그란 주머니가 차 있죠. 그게 바로 방광에 지금 물이 차 있는 소견입니다. 거의 1리터 가까이 소변이 차 있었고요. 또 오른쪽 사진은 보시면 지금 배 중간쯤에 밝게 빛나고 있는 완두콩 모양의 구조물이 하나 있는데, 그건 신장입니다. 오른쪽 신장이고, 환자분 왼쪽 신장은 지금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머니는 이 상황을 아시고 나서 굉장히 진료실에 앉아서 굉장히 서럽게 오셨습니다. 내가 정말 엄마로서의 자격이 있는 건가. 근데 이제 이런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젊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방광 내벽은 이렇게 정말 울퉁불퉁하고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방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되면, 정확한 진단을 받지 않게 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되는데요. 이 환자분은 50대 남성이었고, 이 환자분 역시도 방광염이 끊이지 않고 계속 생겼습니다. 혈뇨도 있었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나 그런 느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한 배출도 되지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소변을 보고 정말 짜내듯이 소변을 쥐어짜야 겨우 나오는 상태였습니다. 이 환자분은 아주 어렸을 때 허리를 다쳐서 약간 절뚝절뚝 걸으시긴 하는데 휠체어를 타지 않고 계셨던 환자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께서 방광에 문제가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던 거죠. 아주 어렸을 때 다치셨기 때문에. 이 환자분도 이런 이유에서 검사를 진행하게 됐고, 보시는 것처럼 방광에 거의 2리터 가까이 소변이 차 있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사진은 내시경 사진이고요. 정말 거미줄처럼 방광의 내벽이 울퉁불퉁한 걸 볼 수가 있죠. 방광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상태고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방광에서 이렇게 실처럼 상부를 향해서 올라가는 게 있죠. 바로 소변이 역류한다는 사인입니다. 소변은 항상 콩팥에서 시작해서 방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렇게 힘을 줘서 소변을 보거나 방광 상태 정말 안 좋은 경우에는 소변이 방광에서 콩팥으로 역류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척순상 환자분들, 그리고 신경이상 방광을 가지고 있는 여러 환자분들은 이렇게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명료하지가 않고 소변을 정상적으로 배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환자분 케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이것이 소변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이것들이 정말 오랜 시간 반복되게 되면 방광은 완전히 망가지게 되고 혈뇨와 방광염이 치료가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콩팥도 망가지게 되고요. 투석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도 60대 남성이셨는데 걸어서 내원하셨습니다. 우리 척순상 환자분들 중에는 사실 걸어 다니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오히려 휠체어 타고 오시는 분들보다 걸어 다니시는 이 척순상 환자분들이 치료가 훨씬 더 늦게 시작하게 되고 오셔서 잘 말을 안 듣습니다. 본인의 방광의 상태는 어느 정도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소변이 계속 샜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소변이 새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기저귀를 차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나에게 소변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꺼려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은 콘돔 카테터라는 걸 사용하고 계셨어요. 말 그대로 성기에 아주 가느다란 이런 소변백, 그러니까 비닐로 된 이런 비닐 봉투 같은 거를 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기가 항상 무르게 되고 아프게 되고 거기에 피부가 손상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소변이 계속 새기 때문에 소변줄을 차고 다닐 수는 없고 다른 방법으로 이걸 선택하고 사셨던 거죠. 소변이 샌다. 그리고 방광염은 계속 생기고 힘을 줘야만 소변이 나오고 그리고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 척순상 환자분들 또 하나 공통점인 대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자는 너무 우울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으실 정도였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신경성 방광에 대해서 꼭 하는 거, 바로 요역동학 검사를 해야 되죠. 요역동학 검사를 하기 전에 하는 검사가 요속 검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지금 우측 하단에 있는 검사입니다. 보시면 그래프가 지금 톱날처럼 지금 보이는 그런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환자분이 소변을 볼 때 굉장히 심한 복부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본다라는 또 다른 증거죠.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힘을 줘서 소변을 봤을 때는 콩팥이 망가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콩팥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환자분이었습니다. 자, 이런 케이스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소변이 샌다 라고 하는 분들의 착각 중에 하나는 방광에 소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변이 다 샜기 때문에 나는 방광에 남아있는 소변이 없다. 굉장히 큰 위험성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방광의 경우에는 방광에 100cc가 차 있을 때 거의 90 정도를 비우게 되는데 그리고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은 100이 차 있을 경우에 50도 비우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 소변이 새는 건 요실금으로 봐야 되는데 그 요실금이 범람성 요실금, 말 그대로 소변이 꽉 차서 흘러넘치는 요실금일 수도 있고 아니면 관략근이 약해서 흘러넘치는 일반적인 복압성 요실금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정확하게 감별을 해줘야 됩니다. 즉 복압성 요실금이 아니라 범람성 요실금, 말 그대로 꽉 차서 흘러넘치는 요실금일 경우에는 더 심각한 콩팥에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유념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저한테 오셔서 치료를 받고 약을 드시고 하면서 지금 소변이 전혀 새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39세 남성 환자였는데 자가 면역 뇌염을 앓았던 분입니다. 걷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고요. 배뇨도 안 되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은 있는데 자는 동안 소변이 다 젖어버립니다. 대변의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경우는 요의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떤 이제 척순상 환자분들이나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못된 상식 중에 하나는 요의가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정상적인 경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척순상의 정도와 레벨 그리고 회복의 정도, 재활의 정도에 따라서 방광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대부분의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경성 방광을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의 요인은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요의가 있기 때문에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들었을 때 돈을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돈을 하지 않고 하루에 3번, 어떤 분들은 한 번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요의를 신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정확히 중요한 결론을 말씀드리면 요의를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정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심각한 방광의 손상, 그리고 홍파제 손상이 온 이후에는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요의가 지금 정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꼭 전문가와 함께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도 본인께서 요의가 있다고 하셨지만 역동학 검사에서는 그것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배뇨가 안 되는 경우에서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것들을 이제는 정리하고 도뇨를 하면서 정확한 약물 치료를 했을 때 환자분은 지금 굉장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밤에 자는 동안 소변이 젖어 보이는 것도 없었고, 요의가 하루 종일 있는 분들도 있는데 요의가 굉장히 안정이 되고요. 이제는 직장 생활도 하고 외국으로 출장도 가는 그런 정상적인 방광의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자는 동안 소변이 젖으신 분들 꽤 많이 있고요. 자는 동안 깨서 도뇨를 해야만 하는 분들도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도뇨를 했더니 천이 나오는, 너무나 많은 양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실 밤에 생성되는 소변의 문제는 조금 더 다른 영역입니다. 우리 이제 조물주가 우리 몸을 만들 때 밤에는 소변이 생성되지 않도록 원래는 세팅을 해놨는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노화라던가 척수 손상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호르몬의 분비가 정상적인 균형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밤에 소변이 생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소변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한번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약물을 치료를 잘 하시면 밤에 소변 때문에 깨는 일들이 많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꼭 한번 짚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분은 53세 여성이셨고요. 2001년도에 사고가 있었고 허리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 대소변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고 방광면과 변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고요. 힘을 줘서 소변을 보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죠. 마려운 느낌도 없습니다.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너무 바쁘고 일에 치여서 치료를 받을 생각도 못했다고 하셨고요. 저희 클리닉에 이제 소문을 듣고 찾아오셨는데, 이제 이런 분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실금, 여성 같은 경우는 요실금이 굉장히 좀 흔할 수가 있어서 이분 역시도 요실금이라고 병원에 찾아갔었죠. 소변이 다 흘러버렸으니까. 근데 사실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복압성으로 인한 일반적인 요실금이 아니고 범람성 요실금이었습니다. 방광이 꽉 차서 흘러 넘쳤던 거죠. 근데 전문가와 상의를 하지 않고 이것들이 그냥 대충 치료를 받게 되면 실제로 이 환자분에게 요실금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판단이죠. 그래서 꼭 여러분 신경성 방광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일반 다른 과의 진료를 받으시게 되면 환자분이 너무 고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비뇨기학과 전문의 진료를 받으셔야만 하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요실금 수술하면 안 되는 경우였죠. 그래서 이분은 오히려 요실금 수술했던 것들을 제거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도뇨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더 요실금은 완전히 없어졌고 계속 반복되던 방광염도 사라졌습니다. 자, 이분 역시도 이제 그 소변 검사에서 처음에 저를 만나셨을 때는 대장균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이 자가도뇨에 대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내가 집에서 이것들을 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광염 요로 감염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은 이 도뇨를 정확하게 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받게 되면 항생제 쓰지 않고 방광염도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항생제를 쓰고 있을 때마다 치료를 하는 것보다도 평소에 계속 차 있는 소변을 완전히 방광에서부터 비워주는, 우리가 고이물이 썩는다고 하죠. 방광에 계속 고여있던 소변들을 배출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방광염이 훨씬 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이런 부분도 치료를 받으시면 이 환자분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진작에 왜 치료를 받지 않았을까, 삶의 질이 너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 꼭 한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경성 방광, 예를 들면 척수 손상이 있었다던가
이런 다른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방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진단을 받아야 되고 언제 치료를 시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원칙은 사고 이후에 최대한 빨리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하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빠르게 치료를 받아야만 방광과 콩팥, 신장의 비가역적인 변화, 악화를 예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가장 중요한 건 정말 오랫동안 이것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에 대한 결과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연구에서는 43명 척수손상 환자를 45년간 관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대부분 환자들에게 이제 재발성 방광염이 이제 발견이 되었고, 평균적으로 5년에 동안에 6번이 넘는 방광염이 있었습니다. 심한 것만 이 정도니까 심하지 않은 방광염은 굉장히 많았던 거죠. 그리고 거의 반이 넘는 반 가까운 환자들한테서 방광의 결석과 수신증, 수신증은 콩팥에 물이 차는 거죠. 물이 이제 과도하게 차서 콩팥이 늘어나는 건데, 말씀드렸던 역류하는 경우에 수신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광결석, 수신증, 방광요관 역류와 같은 합병증이 굉장히 많이 관찰이 되더라라고 보고를 했고요. 재발성 방광염이 정말 사실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에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143명을 관찰을 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는 여성이었고 평균 연령이 전체 42세였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척수 손상 이후에 사고를 당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질환 이후에 유치도뇨관을 오랫동안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의사의 잘못일 수도 있고요. 그렇긴 한데 가장 중요한 점은 유치도뇨관은 최대한 빨리 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재발성 방광염이 더 오랫동안 그리고 더 자주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균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이제 서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건강한 방광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에 유치도뇨관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하고 정확한 방광의 진단을 받고 도뇨를 시작하는 거. 도뇨를 몇 번 할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환자분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도뇨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무조건 도뇨를 하라고 막 강제하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환자분에게 가장 맞는 스케줄을 짜드리고 횟수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도뇨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해하시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이 연구는 척수손상 환자 손상 이후에 거의 30년 가까이 추적 관찰했더니 거의 34% 환자들에게서 신우신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요로 결석도 있었다라고 하죠. 어떤 분들은 이제 도뇨하시거나 소변에서 돌가루 같은 게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방광의 내시경이나 복부 CT를 찍어볼 필요가 있고요. 신우신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한 요로 감염이죠. 중요한 포인트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척수손상 환자들에게 있어서 이런 요로 감염이나 신우신염은 굉장히 전형적이지 않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방광염, 신우신염은 소변 볼 때 굉장히 따갑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그리고 열이 나고 소변이 자주 마렵다던가 그리고 옆구리가 아프다던가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저희 척수손상 환자분들의 신경성 방광은 그렇지 않을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의 이 요로 감염 같은 경우는 소변이 탁하다던가 소변이 안 나던 냄새가 난다던가 소변이 요실금이 없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요실금이 생겼다던가 그리고 열이 난다던가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로 감염의 증상과 사인들을 꼭 알아놓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경성 방광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짚어보면요. 신경성 방광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 사실은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는 사고 이후에 내 방광은 기능이 언제 돌아올까요? 제일 많은 질문이고요. 자가도뇨하면 오히려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고요. 이 방광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 질문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 정확한 명료한 답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경성 방광이라고 하는 건 이 이름에 있는 것처럼 방광에 문제가 생긴 이유가 신경학적 원인이 선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큰 사고를 당한 거,
그 당해서 사고 이후에 신경학적인 문제가 생겼고 그 이후에 방광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선행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방광은 돌아오질 않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정확한 답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제 소변이 잘 배출이 되지 않고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명료하지 않다라는 것을 호소하는 것은 신경이성 방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배출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막 힘을 줘서 소변을 보거나 요의가 없다, 요의가 아니면 반대로 요의가 너무 많다라고 해서 요의가 있을 때마다 돈을 한다던가, 요의가 없으니까 나는 뭐 하루에 한 번도 하지 않고 힘을 줘서 소변을 보신다던가 하는 것들이 가장 좋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성 방광을 치료하면 그럼 내 방광이 돌아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신경성 방광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일단 신경성 방광을 치료해야만 콩팥, 신장의 기능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제 환자분들 중에는 정말 젊은 분인데도 이 투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대부분 다른 일반적인 환자분들이 투석하는 이유와는 좀 다르죠. 바로 신경성 방광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는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콩팥이 망가져서 지금 투석을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경성 방광을 치료해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방광에 찬 소변이 잘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로감염이 재발하고, 그 요로감염이 재발하는 것은 그럴 때마다 항생제를 먹는다고 해서 좋아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꼭 방광에 찬 소변을 비워주는 것이 요로감염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경성 방광을 치료함으로 인해서 환자분들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제 환자분들 만날 때마다 꼭 정확하게 진단받고 치료받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시라고 계속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소변이 젖거나 요로감염이 계속 생기거나 하는 분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들고 직장생활을 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를 잘 받으신 분들은 하루에 4번, 만에 5번만 도뇨를 하고 주말에 소변이 젖는 것도 없고, 그리고 소변이 쌓여서 요로감염이 생기는 일도 굉장히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깨지 않고 주무실 수가 있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외부 활동을 하실 수도 있는 이제 또 다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정확한 진단과 치료 받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립니다. 자, 여러 검사를 받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소변 검사, 균 배양 검사 당연히 해야 되고요. 요역동학 검사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 또 하나가 한 번 받으시고 나서 수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요역동학 검사는 최소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꼭 받으시기를 권유를 해드리고요. 방광의 상태가 더 악화됐는지 달라진 것은 없는지 꼭 한번 체크하시기 위해서는 꼭 한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역류하는 것은 없는지 이거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고요. 방광의 내시경이라던가 복부의 초음파나 CT를 이용한 검사를 꼭 한번 3년에 한 번씩, 늦어도 5년에 한 번씩 꼭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비뇨기과에 오셔서 이 검사들을 한번 하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제가 잔소리처럼 계속 얘기를 하긴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나는 힘을 줘서 소변을 보면 소변이 나오기 때문에 힘을 줘서 소변을 보는 분들은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아랫배를 굉장히 두드린다던가, 아니면 여성 같은 경우는 요도 쪽을 자극을 한다던가, 항문 쪽을 자극하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방광이 더 망가지고 콩팥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고 일회용 카테터가 아니라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빨간색 넬라톤 카테터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는데 최근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는 다 바뀌었습니다.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나왔고요. 이것도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서 요도가 손상을 입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로감염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이런 카테터 말고도 한 번 쓰고 세척한 이후에 알코올을 담궜다가 재활용한 카테터를 쓰시는 분들 또 정말 많이 계신데요. 이거 역시도 여러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들이 도매상에서 정말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이 환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파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의학적으로는 절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쓰시는 분들 꼭 병원에 오셔서 상의를 하시고 4회
지금 4번 혹은 5번으로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것들 난 못 쓰겠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 자꾸 사용하시면서 방광이 더 많이 생기신 분들 저는 빨리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소변줄, 유치하고 있는 소변줄을 갖고 계신 분들은 간혹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소변을 잠궈 놓고 요의가 생기는 연습을 한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된 상식을 가진 의사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신데 이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방광의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트레이닝은 틀린 말이고요. 방광은 재활하는 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재활의학과에 가셔서 이런 잘못된 치료들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방광의 트레이닝은 잘못된 개념이고 방광은 재활하는 장기가 아니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던 대로 요의가 있다. 난 요의가 있어서 요의가 있을 때만 돈을 한다 하신 분도 있는데 그 요의를 신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꼭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라고, 소변줄을 유치하고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이거 역시도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그 연구 결과 말씀드렸죠. 소변줄을 오래 갖고 있으면 있을수록 방광은 망가진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꾸 힘들어도 돈유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되겠습니다. 돈유에 대한 얘기는 사실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환자분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이제 자가돈유를 하게 되면 앞으로 이거 계속 해야 되고 더 자주 해야 되는데 외출하거나 밖에 나가서는 사실 너무 힘든데 이걸 어떻게 하냐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역시도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응하시는데, 그리고 외부에 나가서 돈유하는 건 너무 힘들지만 방법을 찾아보고 약물을 조정한다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방법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상의하셔서 무조건 돈유가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가돈을 하게 되면 자연 배뇨는 이제 앞으로 불가능해지는 거 아니냐, 내가 돈유를 하도록 자꾸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가장 안 좋은 것은 힘줘서 소변 보는 게 가장 안 좋은 거고요. 방광에 가장 잘해주는 것이 이제 돈유를 하는 건데, 돈유를 하는 것은 무조건 하루에 10번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물과 정확한 약물을 같이 먹으면서 돈유를 하게 되면 중간에 요실금도 없고 횟수도 굉장히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환자들에게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돈유를 한다고 해서 내 방광이 망가지거나 자연 배뇨를 하실 수 있는 분이 못하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유를 하시는 것이 방광에 가장 잘해주는 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척수원성 환자분들이나 치매, 파킨슨,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에 있어서 장기간 생존 기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신경성 방광에 대한 관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신경성 방광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치료받으시기 바라고, 치료받지 않으면 요로결석, 요로감염, 신장 기능의 손상 등이 심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돈유하는 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돈유를 꼭 무조건 하루에 뭐 10번 아니면 뭐 6번, 5번 해야 된다, 안 하면 뭐 안 됩니다 이렇게 윽박지르지 절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에게 맞는 치료를 해드리니까요. 돈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약물 치료를 같이 하게 되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다른 병원을 다니시다 힘들어서 오시는 분들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부류가 한콜린제를 뭐 2가지 이상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실금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 가면 소변이 샌다고 하면 한콜린제를 많이 주죠. 근데 여러분, 한콜린제는 절대 하나 그 외에 먹으면 안 됩니다. 솔리페나신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말하는 베지케어 같은 건 10ml도 있거든요. 10ml는 5ml짜리 2개 먹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콜린제는 2개 이상 드시게 되면 과다 복용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최대한 미라백으로는 바꾸고, 거기에 그걸로도 요실금이 지속되면 제가 좀 이따 다 소개해드릴 방광에 보톡스 주사를 맞는 것이 낫습니다. 한콜린제를 제가 왜 여러 개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냐면, 한콜린제는 대장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 공통적으로 심한 변비를 가지고 있죠. 근데 한콜린제를 거기다 과량으로 먹게 되면 변비가 더 심해지게 되고 눈이 마르고 입이 마르고 더 안 좋은 효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치료도 과도한 한콜린제 복용은 좋지 않다라는 건 중요한 포인트고요. 일단 돈유를 4번 이상 하시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하루에 1.5리터 정도 마시는 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밤에 소변이 젖어서 밤에 많이 깨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일단은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안 드셔야 됩니다.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생성되는 소변량이 많으면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약물을 조정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받을 수가 있고요. 재발성 방광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을 비워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희 클리닉에 오시면 방광에다 넣는 항생제 치료도 있습니다. 정말 심한 분들이 이것도 많이 하고 있고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변비 같은 경우도 사실 많이 따라다니죠. 변비약을 계속 드시는 분도 있고,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NM을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것도 역시도 약을 잘 이제 항콜린제를 줄이고 한다면은 조금씩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변비 해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한 분들은 이것 때문에 요로감이 더 심한 경우도 생기고, 변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식사를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변비 해결하는 거 중요하고,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에게 유산균 치료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좋은 효과가 있고요. 젊은 남성 환자분들 많은데 남성의 그 발기 기능에도 약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약물 치료라던가 또 다른 치료들도 훨씬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이제 신경성 방광 클리닉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치료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돈 효과는 제일 좋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보시는 대로 남성과 여성 다 요도를 통해서 소변줄이 들어가게 되면 요도가 망가지게 되고 더 많은 요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에게, 혹은 손이 힘들어서, 사용하기 힘들어서 도뇨가 불가능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게 치골상 카테터라고 해서 바로 치골 바로 위에다가 이렇게 소변줄을 찔러 넣는 시술을 하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고요. 하게 되면 뭐 두세 달에 한 번씩 교체만 해주면 되고, 이거 있는 상태에서 샤워하셔도 되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러 소독을 한다거나 그러지 않아도 되고요. 이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아주 드물게 손을 쓰기 힘들고 도뇨는 해야 되지만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저는 치골상 카테터를 삽입을 하고 큰 소변백을 연결을 안 합니다. 그냥 여기 보이시는 그 소변줄에다가 뚜껑을 막아 놓고 그냥 옷 속에 넣는 거죠. 그 약물을 조정하게 되면 방광이 그 소변줄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3시간에서 4시간에 한 번 정도 화장실에 가서 혹은 통을 대고 저 치골상 카테터에 뚜껑만 쏙 열어서 방광을 비워주고 그 통을 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광이 소변백 역할을 하는 것도 할 수가 있으니까 난 도뇨는 죽어도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저에게 오셔서 이 치골상 카테터 하는 것들을 한번 상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방광내 보톡스고요. 좀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튜브 미라클, 박의 씨가 하시는 그 미라클에 제가 재작년인가요? 한번 이 보톡스 하는 거를 영상을 올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벌써 뭐 제가 알기로는 100만 뷰가 훨씬 넘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방광내 보톡스는 저희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요양급여가 적용되는 표준 술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미국에 머물면서 경험을 해봤을 때도 보톡스 시술은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안전하고 효과가 굉장히 좋고 항콜린제 같은 약물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맞으면 효과가 한 6에서 8개월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다음 또 이제 여성 요실금 수술인데요. 저희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요실금 수술은 정말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범람성 요실금, 단순히 범람성 요실금이기 때문에 수술하는 것은 잘못된 진단과 치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선별해서 요실금 수술 잘 해야 되는데, 저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의 이런 복압성 요실금에 대한 수술은 조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도뇨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요실금 수술과는 좀 특별한 다른 수술을 하고요. 이거 역시도 효과는 굉장히 좋고 소변이 새는 것들을 막아줄 수 있는 수술이라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수술하시면 요실금이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남성 요실금은 어떻게 하느냐? 남성 요실금은 여성의 요실금과 좀 다르긴 한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인공요도 관략근이라고 하는 것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요실금이 완전히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이 기구들이 몸에 들어가게 되고 이 고환 쪽에 누르는 스위치가 생기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수술이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급여가 됩니다. 신경성 방광 환자분들이 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광 확대술,
사실 필요하신 분들이 정말 있습니다. 제 환자분들 중에는 이거 수술 받으신 분들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처음 들어본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약물로도 요실금이 조절이 안 되고, 그리고 조금만 차도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혈압이 오르고 얼굴이 빨개지고 소변이 새버리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사고 초기에 한 몇 년 동안 제대로 치료 못 받으셨거나 유치 도뇨 소변줄을 갖고 계셨거나 이런 분들은 방광이 시간이 지나면 쪼그라들고 확대가, 그러니까 방광이 커지질 않습니다. 방광은 보통 300, 400, 500cc까지도 소변을 채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전혀 못하는 거죠. 이제 약물로도 보톡스로도 이제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광 확대 성형술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요거 그림은 뭐냐 하면 소장을 잘라서 만든 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광을 열어서 여기에 이 소장을 자른 이 부분을 덮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방광이 뭐 100cc도 안 되는 방광이 400, 500cc까지도 커지고 좋은 효과가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수술이 좀 클 수도 있긴 한데 수술 이후에 만족도는 굉장히 좋고 환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수술 역시도 표준 수술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필요하면 해야죠. 그죠? 하게 되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이 방광 확대술을 하게 되면 소변 도뇨를 하시는 것이 원칙인데요. 손이 힘들어서 도뇨를 못 하시거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광은 이미 쪼그라들고 있는 분들은 요로 전환술이라고 해서 소변 나오는 길을 배 쪽에, 이제 보고 계시는 왼쪽에 있는 이런 사진처럼 소변 나오는 곳을 우리 하복부에 만들어서 이렇게 소변 백을 바로 배에 붙이는 백이 있습니다. 이것들 사용하게 되면 도뇨를 하지 않고 이 콩팥에서 소변이 바로 이제 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또 하나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오른쪽 보고 계신 그림은 신방광이라고 해서 콩팥을 장을 이용해서 이 방광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는 수술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신경성 방광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왜 치료 받으셔야 되는지, 그 치료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전문가, 특히 이제 비뇨기과 전문의 혹은 저희 클리닉에 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하시고 훨씬 좋은 치료 효과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